네, 오늘 그러면 제17강 송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입금에 대해서 한번 배웠죠. 입금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 수익에 대응되는 게 법인세법상에서 입금이라고 했죠.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이 우리 기업 회계 기준에 뭐랑 같다고 했습니까? 비용이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송금 같은 경우에도 교환에 있듯이 의의를 보면 자본 또는 출자 지분의 환급,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잉여금 처분 및 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입금에서도 똑같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 그것을 입금이라 그랬죠. 송금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송금이라고 합니다. 송금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시적 규정입니다. 교환의 마지막에 기타를 보면 20번 동그라미 기타 있죠. 동그라미 20번 기타에 그 외 비용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송금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이것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며 송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동그라미 양갈로 이번에 송금의 범위 중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매하는 상품, 제품의 재료비나 부대 비용. 우리 판매하는 것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입금이라 본다 그랬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재료비나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의 순이익만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그 순이익이니까. 두 번째로 자산의 양도 단시 장부가액입니다. 우리 입금에서도 양도 금액 자체를 입금으로 본다 그랬죠. 이와 비교되게 그렇다면 그 양도된 자산의 장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송금으로 봐서 그때 판매될 때의 판매 금액과 이 장부 금액의 사이 그 순이익만큼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부가액 같은 경우에 혹시 우리가 이 뒤에 배울 텐데 그 감가상각을 통해서 장부가액이 낮아지면 그 낮아진 가액을 우리가 장부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감가상각된 금액만큼은 비용 처리가 됐으니까 그 감가상각되고 남은 장부 금액과 판매 금액 사이 요 전체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라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 그러면 우리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급여, 우리 일반적으로 매달 받는 월급, 이걸 급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여, 부정기적으로 보너스 받는 것, 이것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겠죠. 세 번째로 우리가 퇴사하면 뭘 받아요? 퇴직금을 받는 것이죠. 그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에 포함된다. 그래서 인건비에는 총 세 가지 급여, 상여, 퇴직금이 있다. 그 옆에 내용에 보면 예외라고 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송금 불인정, 즉 인건비로 지출을 하더라도 법인에서 인건비로 쓰더라도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번을 보면 한 명 합자 회사의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노동력을 출자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있는데 이런 노무 출자 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노무를 지급함으로써 받은 돈, 그것이 출자의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입금이나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출자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같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금액,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상근으로 계속 회사에 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지급하는 보수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우리가 이 뒤에 배울 텐데 어떤 시가와 대가의 차이, 이것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봐가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이 손해를 많이 본다면 그것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비상근 임원, 회사에 잘 다니지 않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 부당하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건비는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배주주나 그와 특수관계, 즉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한 인건비. 우리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뭐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더 일반 사원보다 더 지급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상관행정으로 통상적인 임금이 아니다.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건비가 아니므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인에게 있는 임직원에게 초과 지급한 인건비, 일반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에 초과해서 더 지급하는 인건비는 송금으로 산입하는 인건비로 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임원 상여금 중 상여금인데 임원한테 지급하는 상여금이네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그 직업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초과해서 지급했단 말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임원 말고 일반적인 직원들이 있죠. 이런 자한테 주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주든 그 직원의 어떤 사기를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데 임원한테 지급하는 거다. 요거는 그런 근로의 대가라는 다르게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급된 기준보다 초과해서 지급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초과 지급분입니다. 다섯 번째, 임원 퇴직금. 아까 4번에서 본 거는 임원 상여금이죠. 이번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입니다. 그 중에 사내 퇴직금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 한도 금액 초과 지급액.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죠. 퇴직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급 기준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지급 기준은 뭐 정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송금에 산입해 줍니다. 물론 판례에서 상관행상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해서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게 정관이 있더라도 송금에 산입해 주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비용으로서 정관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지급 기준의 전부를 송금 산입한다는 말입니다. 송금 인정. 일반적인 상관행상 퇴직금의 액수가 정관에 있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지급 기준이 없다. 그러면 법정 산식으로 법인세법에서 딱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정해놨냐? 퇴직 직전 1년 총급액. 이때 비과세나 송금 불산입되는 상여는 제외입니다. 빼고 퇴직 직전 1년 총급여 곱하기 10%. 딱 정해져 있어요. 10%라고. 그리고 근속 연수. 이때 근속 연수는 월까지 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9개월 근무했다. 그러면 3과 12분의 9만큼을 곱한다는 소리인 거죠. 이렇게 퇴직금 지급 기준이 없으면 이 산식에 의해서 퇴직금 한도를 계산해서 이것보다 더 지급한 임원 퇴직금이 있으면 요거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과다한 퇴직금 임원에게 지급하지 마라.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성격인 거죠. 이 5가지를 제외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우리 직원한테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 다 바람직한 비용이니까 송금에 인정돼야 되는데 이것도 과다한 복리후생비 그리고 너무나 많은 범위가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래 열거한 것만 송금 인정입니다. 교환해 보시면 5가지입니다. 아까는 5가지가 송금 불인정인데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것 5가지만 송금 인정입니다. 첫 번째로 직장 체육 문화 회식비입니다. 이때 파견 직원분도 인정을 해요. 파견 와서 우리 회사에 일을 했으면 그런 파견 직원도 같이 회식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 사주조합의 운영비입니다.
우리 그 회사 임직원들을 위해서 사주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사주 조합에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직원의 복리 후생의 바람직한 부분이니까 송금으로 인정한다. 세 번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그렇죠. 우리 그 4대 보험 중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그리고 고용보험료 이런 것 중에서 사용자, 회사 부담분도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면 그 직원들 아이가 잘 이렇게 돌봐줄 수 있어야 그 직원도 이렇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죠. 그런 어린이집에 필요한 운영비도 송금으로 인정한다. 다섯 번째로 그 밖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경조사비. 우리 직원에 결혼했어요. 그럼 축하해야죠. 그때 일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 범위 내 경조사비. 통상적으로 우리 직원이 결혼하면 100만 원씩 줘요. 그러면 그렇게 지급하는 100만 원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 경조사비로 송금 인정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00만 원 주는데 갑자기 그 직원한테 1억, 2억 원의 결혼 축가금을 줘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그런 기준이 얼마 정확히 있진 않지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복리후생비로서 경조사비 이런 건 송금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출산, 양육 지원금입니다. 요새 저출산 문제로 아주 사회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되죠. 이러한 경우에 법인 내에 있는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지급 기준이 있고 이건 한도가 없어요. 그렇게 지급 기준만 명확히 있으면 출산 양육 지원금, 전액 송금 산입됩니다. 모 건설사에서 출산하면 1억씩 이렇게 준다, 몇 억씩 준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이 되게 화제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1억을 준다 하더라도 회사 내에 이런 출산이나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지급 기준이 명확히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전액 송금 산입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임직원 할인 금액입니다. 임직원 할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입금, 송금 각각을 그렇게 세무 조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그 입금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 할인 금액이 있었죠. 잘못 제가 좀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할인 금액에 대해서 입금, 송금 각각 이렇게 그 세무 조정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도가 있는 게 아니라요. 왜 이렇게 할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할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인지 세무당국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임직원 할인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임직원한테 근로소득 금액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특정 금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니까 그런 비과세 금액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법인의 장부에 달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할인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할인해줬다. 그러면 법인에서는 입금 산입 할인액 1,000만 원. 아무런 법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기타 하겠죠. 그리고 송금 산입액 똑같이 할인액 1,000만 원. 다 해서 똑같은 1,000만 원이 입금 송금이 되니까 법인세에는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나라에서 그 임직원에게 얼마를 할인해줬고 적절하게 근로소득으로서 그 임직원의 비과세를 받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강제로 이렇게 세무 조정으로서 기록을 해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직원 할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다. 그리고 입금에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제가 임직원 할인 금액에 설명드린 부분을 무시하시고 요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유형자산의 수선비입니다. 유형자산, 우리 그 회사에서 쓰는 기계장치 이런 거 쓰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뭐 고치는 데 필요한 수리비, 수선비 이런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수선비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감가상각비에서 배울 텐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수익적 지출 부분에서만 송금 산입이 인정되고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
추가가 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면 그 자산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잠깐 기록해 보면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요거는 비용 인정. 요거는 자산의 장부가 가산. 그래서 장부가의 가산을 해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수리가 아니라 그 자산의 기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 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부가 되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수익적 지출만 바로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 자산의 임차료입니다. 우리가 자산, 또 뭐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산 건 아니고 뭐 렌트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산에 임차료를 준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고요. 열 번째로 차입금 이자입니다. 법인이 일을 하다 보면 자본이 부족해서 돈을 차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분도 송금을 해주는데,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의한 특정 차입금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 우리 이전에 잠깐 그 이야기했는데, 그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 상여 이렇게 처분되는 금액이 있었죠.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 건설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전부 다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포함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건물을 짓기 이전에 점차 이렇게 계속 건설 중이죠. 이때 들어간 차입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설 중 자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이 이자가 그 건물의 건설 중인 자산의 원가로 산입됩니다. 그래서 그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 건물이 완성됐다, 그러면 그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 전체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90원이 들었고 이 이자가 10원이 들었다. 그러면 90원 더하기 10원인 100원, 이 전체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100원에 대해서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때 이 건설 중인 자산의 원가로 해야 되는데 이때 이자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원래 이자는 우리가 비용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건설 중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했다면 송금 불산이 건설 중인 자산 이 10원만큼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감가상각 기간이나 또 혹시 이 건물을 팔았으면 이것이 반대로 해서 추인이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겠죠. 11번째, 대손금입니다. 우리 그 일을 하다 보면 매출 채권 이런 거 떼일 수가 있어요. 그런 떼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로 인해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회사가 안 그래도 돈을 떼인 것도 쓰라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금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도 내에서는 송금 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 법소정 자산의 평가 차손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자산의 평가 차익, 차손하기 전에 우리 이전에 차익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평가 차익 임의로 인정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법 소정 자산의 평가 차손 같은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임의로 자산을 평가하면 그것은 송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또 입금에 예외가 있었죠. 예외적으로 입금으로 인정해주는 평가 차익, 어떤 게 있었습니까? 보험업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영위하는 법인이 그 수익을 입금으로, 그 자산에 입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입금으로 산입된다 그랬는데, 평가 차손에도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교환해 보시면 3가지가 있는데, 재고 자산 같은 경우 파손, 부패 등으로 전산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면 그 판매 금액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 가격과 그 차익만큼을 우리가 손해본 것이죠. 파손 부패로. 그러면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송금으로 산입해주겠다. 두 번째로 유가증권,
우리 주식이죠. 주식인데 발행법인이 파산이나 부도 이런 것들로 부실 기업이 됐다. 그러면 거의 휴지 쪼가리나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내가 산 금액과 그 차액, 휴지 쪼가리가 돼서 더 이상 팔 수 없는 금액과의 그 차액만큼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형 자산입니다. 우리 기계장치 같은 경우 화재가 났다 또는 뭐 폐광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됐다. 거의 부서져서 못 쓰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장부가액과 멸실돼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차액만큼 그러면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송금해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평가 차손도 송금으로 임의로 한다면 임의로 평가 차손을 계상한다면 송금에 사집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아래 요 세 가지 같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송금으로 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 제세 공과금입니다. 우리 공과금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돼야 그러겠죠. 토지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로 법인이 소유한 자산에 대해서 이런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법인세 비용입니다. 우리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에 이것을 비용으로 인정해 버리면 다시 그것이 비용으로 인정돼서 다시 법인세가 틀어져 버리니까 이런 순환 논리를 막기 위해서 한번 결정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송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해서 확정된 법인세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지방소득세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 이걸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반대로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세법인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 전체에 대해서 어차피 부가세를 못 받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 포함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현금을 110원 주고 우리가 자산을 1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되겠죠. 매입세 10원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데 우리가 면세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입세액 받을 게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산을 110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혹시나 그 10원이 매입세액의 성격이 있는 부가세 성격이 있는 것이라도 전체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 라고 합니다. 물론 자산으로 하면 그렇죠. 그 자체가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인정이 되긴 하겠죠. 세 번째로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런 그 세가 있는데 우리 그 제일 처음 시간에 그 조세 분류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꼽사리 세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surtax 이렇게 하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꼽사리 세금 같은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네 번째로 우리가 법을 이행하다 잘못해가지고 가산세 냈죠. 가산세마저 송금으로 인정해 주어버리면 잘못을 경감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얄짤없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로 네가 잘못해서 낸 부분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령에 따른 의무 납부액, 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금액 있죠. 그 외에 공과금, 우리 이미 출연금 같은 경우에 있는데 어떤 단체에다가 출연금을 냈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아니라 단지 그냥 어떤 임의단체에다가 출연하는 금액이다.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여섯 번째로 의무 불이행 등 법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담하는 공과금. 이것은 이제 의무 불이행을 했다는 거랑은 가산세랑 성격이 비슷한데 공과금 성격으로서 조금 그 세목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의무 불이행을 해서 납부하는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일곱 번째, 벌금, 과료, 과태료, 또 가상금, 강제 징수비 이런 경우에도 내가 잘못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렇게 낸 공과금이라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7개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납부한 그런 비용적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14번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을 해서 소송에 졌어요. 그래서 손해에 따른 배상금이 있겠죠. 이러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일정 한도 내 손해배상금을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15번째, 주무관청 등록 협회에 지급한 회비. 우리 그 주무관청에 이렇게 등록된 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협회에서 어떤 공적인 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무관청에 등록된 이런 협회 같은 경우에 지급한 회비는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단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고 미등록 단체에 지급하는 협회비는 우리 아까 임의 출연금 그거랑 성격이 비슷하다고 봐가지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협회에 지급한 회비다. 요것은 송금으로 인정한다. 16번째입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 법인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주조합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기부한 자사주, 우리 법인의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우리 사주조합에 지급한 금품 같은 경우에는 한돈의 금액에서 송금을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사주를 기부하거나 금품을 주어서 사주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가지고 임직원의 복지에 신경을 써라, 더 활발하게 해라,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17번째, 비용으로 처리한 소액 미술품입니다. 소액 미술품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 그래서 어떻게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그 미술품이 어떻게 소모품인 성격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고 감가가 되지 않죠.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팔았을 때 차손이 발생했다. 이때만 비용으로 일부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장부 금액으로 계상을 장부로 다시 자산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당 취득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송비로 송비로 처리했다. 즉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미술품은 자산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미술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했다. 그러면 법인의 비용 처리를 해줘서 법인세를 줄이면 법인도 좋고 그렇게 미술 산업도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개당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했다. 자산 처리를 하면 그렇게 가면 되고요. 혹시나 비용 처리를 했으면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를 인정해 줍니다. 1,000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하면 전액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8번째입니다. 광고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매 비용입니다. 요거는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광고 목적으로 기증했어요. 근데 그 기증 받은 사람이 불특정 다수.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뭐 이렇게 볼펜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홍보 목적으로. 그러면 금액 제한 없이 비용 인정됩니다. 이것은 광고 선전비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정인에게 기증했다. 우리 사무실도 누구를 불렀어요. 그 특정인한테 기증하는 비용 광고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이 있으면 그것이 개당 3만 원 이하면 전액 비용 처리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25,000원짜리를 100개를 주면 특정인한테 줘도 그것이 비용 처리 인정되는데 혹시나 개당 3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의 비용은 연간 5만 원 이내입니다. 3만 원을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를 줬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뭐 주는 금액에 대해서 3만 원 이하를 주면 상관이 없는 건데 또 3만 원 초과되는 금액짜리를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만 원짜리를 처음에 주고 그 다음에 4만 원짜리를 줬다. 그러면 총 8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5만 원 초과 금액이냐 전체 비용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입니다. 5만 원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19번째로 사망 임직원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 우리가 임직원이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어떻게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보다가 사망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임직원 유족에게 어떤 위로금이나 이런 걸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관에서 그것을 결정해 놓으면 그 결정된 금액 내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의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번째로 기타, 아까 처음 말한 것이죠. 포괄주의로서 그 외의 비용으로서 법인에게 기속되었거나 기속될 금액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다. 이것도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다음 우리 송금 불산익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면 이게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목적상 아래의 경우에는 비록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더라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해서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우리 그 입금 파트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 그 회계상 자본 잉여금 항목으로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자본 잉여금 항목 성격이니까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잉여금 처분의 손비 계상액. 우리 이것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기 순이익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당기 순이익까지 다 나오고 세금까지 다 법인세까지 다 확정된 상태에서 남은 금액이 우리가 잉여금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은 이것을 이미 법인세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비용 처리하면 어떤 순환 논리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잉여금 처분, 상여나 뭐 급여로 주는 게 아니고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배당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송금으로 혹시 회사가 계상했으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예시를 적어놨죠. 이익처분으로 지급하는 상여, 이익처분, 즉 잉여금 가지고 어떻게 배당금 잔치를 했다, 상여금 잔치를 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법 위반 의무 불이행으로서 손비 계상액, 아까 배웠죠. 뭐 벌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자산의 평가 차손입니다. 우리가도 아까 배운 것이죠. 그 세 가지 같은 경우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내용 한 번 더 반복해봤고요. 다섯 번째, 업무 무관 경비입니다. 우리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돼서 자산을 구매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유지비용 이런 것도 다 송금에 산입될 수 있는데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뭐 대표자가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요트를 샀다.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 송금으로 인정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데 옆에 세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 무관 자산, 업무 무관 부동산을 포함한 것이에요. 취득, 관리, 유지, 그리고 수선에 지출된 비용 요거 전부 다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요거 보게 되면 취득을 하면 우리 그 취득하는 것은 자산에 산입되어야 되겠죠. 근데 혹시나 그때 취득세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취득세를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자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혹시나 비용 처리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혹시나 비용 처리한 게 있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취득세 등. 근데 이건 자산에 산입되어야 되니까 유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계속 굴리면서 나가는 유지 비용이 있겠죠. 뭐 재산세 등, 요트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값 등, 이런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 그 자산의 유지비,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법인에 기속된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감가상각비 이런 거 있죠. 근데 다 비용 처리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업무와 무관하니까. 그럼 감가상각비도 전액 유보로 처리합니다. 탈 때 이거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뒤에 처분을 했다. 이거는 취득할 때고, 이것은 이제 유지할 때고, 처분했다. 그러면 송금 산입, 이 전체 비용, 아까 유보로 처리하는 이 두 개 내용 있죠. 유보 하나, 유보 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뭐 요 취득세랑 감가상각비 전체가 마이너스 유보로 결국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빨리 팔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는 자산 지출액.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타인이 누구냐? 기출자, 소액주주 임원, 임직원은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인의 어떤 관련된 사람이란 말인 거죠. 이 사람 이외에 법인이
이 사람 이외 타인이 사용하는 자산 지출액,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 무관 경비라 봐가지고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출자자인 임원 그리고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우리 법인이 사택을 사용해서 기숙사나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소액 주주를 제외한 출자자나 출연자 이런 사람은 사실 그쵸. 뭐 엄청난 호화로운 사택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호화로운 사택, 과도한 사택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런 자가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는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무관 경비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그 친족 같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가 사용하는 뭐 사택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사택 지출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액주주는 제외라고 했어요.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자자지만 이러한 자의 힘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과도한 혜택은 주지 않을 거다라고 법상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소액주주라고 하면 지분이 1% 미만 보유자, 회사 전체의 지분의 1% 미만 보유자이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이것을 우리가 소액주주라고 그럽니다. 법인세법상.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관련 비용.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려면 돈이 모자라면 그것을 이제 차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비용 그리고 그 관련된 비용까지 송금을 산입하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산을,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 관련 비용 같은 경우에는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이것도 법을 위반해서 지급하는 급여니까 업무 무관 경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의 한도 초과액. 우리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이게 전체 다 차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포츠카 같은 경우 법인 대표가 돈을 많이 벌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스포츠카 요거 뭐 자산이 한두 푼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람보르기니 이런 거 거의 3억, 4억 이렇게 넘어가는 차량 금액인데 이러한 차량, 이러한 금액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버리기에는 사회 통념상 이게 썩 좋지는 않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가의 승용차의 단기간 비용 처리를 방지하고 그런 사적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법정으로 한도를 두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용도 차량을 제외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 일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끊어서 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용도의 차량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그 장례회사 이런 회사에서 사용하는 운구차 또는 뭐 렌터 업체에서 사용하는 렌트카 이런 거는 실제 영업에서 사용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요것만 이제 과세를 두고 있는데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우리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요거 부가시세법에서 들어봤는데 8인승 이하의 차량 그리고 1000cc 이상 되는 차량 우리 뭐 아반떼, 소나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법인의 업무용으로 쓸 수 있지만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 이외적으로도 사용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상 일률적으로 딱 정해놓고 그 전체 그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스텝 1, 2, 3 이렇게 해놨는데 요게 그 사실 재경관리사 범위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뒤에 풀어보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이따 문제에서 한번 풀어볼 건데 그때 한번 같이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 때 한번 보고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우리 임원 상여금 중에서 한도 초과액 부분이 있으면 그 송금 물산이 한다 그랬죠. 아까 그 송금할 때요. 그 내용이 한 번 더 들어간 것이고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또는 공동경비 과다 부담액 이러한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따 추후 파트에서 한 번 더 볼 거고요. 우리 공동경비 공동으로 회사 A 회사와 B 법인, A 법인과 B 법인이 납부해야 될 분담금이 있는데
약정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한 법인이 많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면 요거 부당하다고 봐가지고 과도하게 부담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법인의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외에 각종 한도 초과액, 뭐 기부금 한도 초과했다, 뭐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했다,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했다, 충당금 준비금 한도 초과했다. 이거 뒤에 내용에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과액 같은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주 3일에 17기의 김삼일 이사의 인건비 중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김삼일 이사는 주주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기읍. 김삼일 이사는 주 3일에 3년 9개월간 근무하다가 25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 아마 이거 그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 요거 구하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니은. 주 3일은 김삼일 이사에게 퇴직급여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회사가 계상한 지급액은 7천만 원이네요. 그럼 이제 세법상 한도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3일은 김삼일 이사에게 7천만 원 지급했고요. 3일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지 않았고 임원 퇴직급여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임원 퇴직급여 규정 두고 있지 않으면 그 법정 산식에 따라서 그렇게 한도를 구한다 그랬죠. 그럼 법정 산식에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밑에 정보에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퇴직 직전 1년간 김삼일 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5,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비과세 소득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상여금 2,500만 원 인데 이 중에서 정관의 지급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금액이 5,2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비과세 소득 200만 원을 뺍니다. 5,2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고요. 그리고 상여금도 있습니다. 상여금이 얼마 있냐? 2,500만 원. 근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은 정관 규정의 지급 한도, 우리 그 규정을 초과한 상여금 뺀다 그랬죠. 그 1,000만 원 뺍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1년간, 직전 1년간 그 총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10%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근속 기간을 곱해야 되는데요. 3년 9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상가 12분의 9. 이것을 하면 2,43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퇴직금 그렇죠? 그러면 우리 7천만 원에서 요거 넘어가는 금액만큼은 전부 다 송금 불산입 되어야 됩니다.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은 4,562만 5천 원. 이 금액이 퇴직금, 송금 산입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상여 초과 1,000만 원. 이것도 이제 사실 송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아닌 거죠. 그러면 1,000만 원 상여. 이게 아까 위에 송금 불산입되는 4,500만 원짜리는 퇴직금. 요거 두 개가 송금 산입되면 안 되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인 5,562만 5천 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주 3일에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된 내역이다. 법인세 세무조정 시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부수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우리 이거 재산세니까 비용 처리되는 것이죠. 2번 소액 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유지비. 우리 사택 유지비 근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소액 주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된다 그랬죠. 힘이 미미하기 때문에. 요거 비용 처리 되는 것이고요. 3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가금. 벌가금 비용 처리 안 되죠. 300만 원. 그리고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분, 사용자 부담분. 우리 사례보험 중에서 사용자 부담분 비용 처리 된다 그랬죠. 5번 파견받은 직원의 회식비. 우리 회식비 되는데 파견한 직원도 회식 끼워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 비용 처리 되고요. 6번 노동조합 및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우리 이거 업무 보완 비용으로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360만 원. 이 송금 불산입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송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1인당 연간 1억 원의 한도로 송금 산입한다. 아니죠. 전액 송금 산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틀린 것입니다. 문제 7번. 다음은 주 3일에 세금과 공과금의 보조 원장의 일부이다. 이 중 법인세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송금 불산입되는 항목 찾으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관세법 위반 벌금, 송금 불산입돼야 되겠네요. 벌금이니까. 그리고 법인세, 우리 순환 논리 끊기 위해서 송금 불산이 된다 그랬죠. 법인 지방소득세 마찬가지로 세금이고요. 그리고 본사 건물 재산세, 요거는 비용 처리 돼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납부지연 가산세, 우리 잘못한 거 했으니까 요거 경감시켜주면 안 된다. 그러면 요거 다 포함한 금액이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입니다. 250만 원에 150만 원 더하면 400만 원. 이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 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주 3일에 5기 인건비 내역입니다.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하여 임원과 직원의 상여금은 급여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세무 조정으로 옳은 것은 단 본사의 인건비는 판매와 관리비로 기록하였고 건설본부의 인건비는 공사와 진행 중인 자산과 관련된 것이므로 건설 주식 자산으로 기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 내용인데요. 이게 건설본부 인건비 중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를 바로 하면 안 되고 유보로서 건물가에 산입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본사 그 중에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 상여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된다 그랬죠. 근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 요거 한도가 있죠. 근데 우리 상여금 정관의 급여 지급 규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급여의 40%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사 같은 경우에 임원 회사가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회사가 7천만 원 계상했죠. 근데 우리 세법상 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급여의 40%라 그랬죠. 그러면 6천만 원이죠. 그러면 D 1,000만 원이 한도 초과됐네요. 송금 불산이 상여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건설본부입니다.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임원, 직원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인정되는 것이 맞고요. 참고로 직원, 이거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혹시나 비용 처리를 했으면 직원 같은 경우에도 유보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부계가 맞는 것이고 임원만 조금 이제 한번 확인하면 되겠네요. 건설본부 본사가 있고 건설본부 임원 회사가 얼마 계상했습니까? 상여금 6천만 원. 근데 우리가 급여의 40%만 인정한다 그랬죠. 임원 급여가 1억인데 40%면 4천만 원만 우리가 비용 처리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먼저 빼야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초과된 부분이니까 먼저 건설 중인 자산에서 빼야 됩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빼야 되는 거니까요. 건설 중인 자산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 임원 상여금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필요한 세무 조정 어떤 것이냐? 유보는 마이너스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상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상여 처리 또 2천만 원 상여 처리하니까 총 3천만 원 상여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업무용 자동차 문제인데요.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은 그 뒤로 제껴두시고 다른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주 3일은 23기 사업연도 초에 대표이사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1억 원에 취득했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까지 부착을 했네요. 이게 바뀌었는데 우리 초록색 번호판 그거 있죠. 그래서 그것을
8천만 원 넘어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부착을 해야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보면 법인차 초록색 번호판을 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당 업무 승용차에 관련된 다음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수행하고 세무조정 결과 23기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효과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문제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금액,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연습 때만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실전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본인이 건들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혹시나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거나 헤맬 것 같다. 그러면 제일 뒤에 푸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송금 불산이 항목의 동그라미 6번입니다. 스텝 1. 스텝 1, 2, 3 있다 그랬죠. 그러면 회사 계상액 얼마인지 한번 봅니다.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회사 계상액 같은 경우 먼저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한도로 먼저 맞춰줍니다. 감가상각비 얼마 계상했냐면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세법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업무용 승용차 5년 정액법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정액법 같은 경우 강제로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차가 1억이니까 이것을 5년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년에 2천만 원이겠죠. 물론 이것을 기중에 구입했으면 월할 계산을 하는데 문제의 처음 단서를 보시면 사업연도 초에 대표이사가 구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값이 총 1억인데 그 중에서 5년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을 하는 거니까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1,000만 원 했는데 세법상은 2천만 원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더 비용 처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송금산입 1천만 원이니까 우리가 10이라고 적겠죠.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우리가 일단 회사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딱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업무 무관 사용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텝 2로 가겠습니다. 교환을 보시게 되면 스텝 1의 T, 그러니까 세법상 맞춘 감가상각비, 요거 더하기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요것을 포함해서 창부가액으로 한번 계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한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말고 나머지 관련 비용입니다. 1,20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유료비, 수선비 이런 게 되겠죠. 그럼 회사 계산 금액은 3,2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랑 관련 비용 포함해서. 그럼 세법상 한도가 어떻게 되냐 했는데 밑에 보면 첫 번째로 업무용 전용 자동차에 가입했냐 안 했냐 이걸로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교환을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 업무 전용차 보험에 가입하면 총 비용은 바로 이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세법상 한도로 벌라 이 내용입니다. 만약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안 했다. 그러면 이 전액이 송금 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 전용차 보험에 가입을 하란 말이겠죠. 그래서 업무 전용차 보험 가입하면 총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이라 그랬는데 업무 사용 비율이 무엇이냐?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운행 기록을 작성했냐 안 했냐 이걸로 갈립니다. 그래서 운행 기록을 작성했으면 총 주행 거리분의 업무용 사용 거리 만큼만 업무 사용 비율로 보고요. 만약에 운행 기록을 작성 안 했다. 그러면 그래도 1,500만 원까지는 관련 비용이 1,500만 원까지는 100%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보고요. 만약에 1,5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1,500만 원까지 비율만 우리가 비율로 인정한다는 글입니다. 그래서 운행 기록을 미적성했는데 3,000만 원을 총 썼다. 그러면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 인정되니까 그러면 그때 비율은 50%로 본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을 파악한 다음에 이거는 업무 무관 사용분이니까 우리 업무 무관 자산처럼 그 귀속자에 따라서 상여 배당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법상 한도로 한번 볼게요. 문제로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업무 승용차 관련 비율을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총액 3,200만 원에 비율을 곱해야 되는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했습니까? 제일 처음 문제 그 질문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그랬죠. 그러면 총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
요게 이제 세법상 한도가 되니까 업무 사용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성 비치 대 운행 기록부 내용. 운행 기록을 작성을 했네요. 그러면 총 주행 거리분의 업무 사용 거리가 우리가 그 업무 사용 비율이 되겠네요. 총 주행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 킬로? 7,500km죠. 그러면 75%만큼 사용한 거네요. 그러면 3,200만 원 곱하기 요 75%니까 2,400만 원이 세법상 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800만 원이 한도 초과됐네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 되겠죠. 그리고 업무 무관 비용 800만 원. 대표 이사가 사용한 거네요. 그럼 대표 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스텝 2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스텝 3, 이제 최종 산정된 감가상각비의 한도 초과액 부인. 이게 무슨 자리냐면, 우리가 그 감가상각비 2천만 원으로 세법상 정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만 떼놓고 봅니다. 이거는 업무 무관 비용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75%만큼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연간 800만 원까지만 한 번 더 제한을 걸어줍니다. 감가상각비 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거죠. 과도한 세법상 감가상각비 처리를 막기 위한 규정인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스텝 3라고 한번 해봅시다. 회사 계산에 얼마 계산했습니까? 2천만 원 감가상각비인데 그 중에서 75%만 우리가 인정받았다. 살아남은 비용이니까 그러면 1,500만 원이 되겠네요. 요거에 이거 급한 비율만큼 되겠죠. 그러면 세부상 800만 원까지만 우리 딱 정해졌습니다. 법적으로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이때 이것도 물론 월할 계산해야 되는데 초에 샀으니까 12분의 12가 되겠죠. 아까 이것도 세법상 12분의 10입니다. 월초에 사니까. 그래서 월 수도 계산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세법상 한도는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700만 원 초과했죠. 이거는 일단 지금 당장 감가상각비 넣지 말고 뒤에 감가상각비 넣어라. 송금 불산이 유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혹시 본인이 건들 수 있으면 건들고 아니면 뒤에 푸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문제가 뭐였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효과 계산액 얼마인지 요거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그랬죠. 1,000만 원 마이너스 그리고 800만 원 플러스 7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 더하면 우리가 500만 원만큼만 그 회사의 소득금액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업무용 수능처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 1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 무관 경비 관련 송금 불산의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우리 기본적으로 취득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산입을 합니다. 업무 무관 자산이나 업무 무관 자산이 아니든 상관없이 취득세는 그 자산의 취득가 산입하고 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또는 팔 때 추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고 이 다음 시간에 손익의 기속시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